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쾌도남마 이현우입니다. 리포트 대사를 습격한 김기정이 과거 북한 김정일 분향소 설치를 놓고 몸싸움 벌이는 모습 공개됐습니다. 김기정과 몸싸움을 벌인 사람들 바로 어버이연합입니다. 보스탄트 12대마다 선두에 선 어버이연합. 6.25를 겪은 애국 어버이들일까요? 아니면 수구폭력 세력일 뿐일까요? 오늘 쾌도남마에서는 극우의 상징 어버이연합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1급 보안시설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북한 해킹 조직과의 연계 가능성을 높여주는 정보당국은 북한의 소행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의 모든 가격 수단들이 발사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석 달 만에 다시 나타난 원전 해커. 이번엔 박근혜 대통령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돈을 달라고 요구했고 있습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큰 건을 터뜨리겠다고 합니다. 오늘 이 문제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찬일 세계 북한 연구센터 소장, 김성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번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박근혜 대통령 대화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대통령의 전화를 해킹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까 보니까 제목도 예. 청와대가 해킹당했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예. 저는 제가 아는 한은 그렇게 쉽게 뚫릴다고 생각지는 않고요. 예, 여러 예. 가지를 봤을 때 기존의 어떤 그 청와대가 보도 자료를 낸 것을 토대로 해서 예. 재구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기 내용을 보면 저 내용들이 기존에 알려진 내용을 자기들이 해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얘기를 하고 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저기 내용을 보면 근데 보도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들도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러니까 보도 자료 있는 걸 그대로 넣으면 사실은 예. 그걸 그대로 이제 믿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가지 얘기를 추가시킨 것인데, 예. 사실은 그 추가시킨 얘기들이 그냥 조금만 좀 이렇게 소설을 쓰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저기 내용은 정부 보도 자료에 내용이 없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해커들이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네. 청와대가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할 수 없다라고 네네. 했습니다. 보통 뭐 이번 해킹 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 여기까지 대부분의 일들을 보면 사실은 청와대가 뭐가 어쩌고 저쩌고 했다라고 자세하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예. 그래서 청와대에서 어떤 시인도 부인도 안 한 것을 가지고 예. 아, 저것이 해킹을 당했으니까 뭐 일부러 숨기는 걸 거야까지 이 판단하는 것은 조금은 좀 확대 해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원전 해커들이 우리나라 정부 기관은 싹 다 해킹했다. 네네. 그 사실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예. 해킹은 분명히 예전부터도 쭉 진행해 왔던 것 같고,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그것을 그때그때 편할 때마다 써먹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예. 근데 저 자료는 올 초에 있었던 어떤 대화 예. 내용이었단 말이죠. 근데 보통 대통령이 사용하는 전화기는 암호화 장치가 전부 다 들어가 암호로 있습니다. 그래서 걸려 있군. 예. 암호 처리를 전부 다 하거든요. 그 다음에 청와대 내부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보안 설비가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부터 해킹을 해서 정보를 수집해내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 제가 지금 보면 임종인 대통령 안보특보가 북한 소행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네네. 뭐 선생님께서는 뭐 북한에 살다 오셨으니까 예. 북한의 소행으로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저도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북한 소행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기엔 조금 더 이제 조사 과정이나 뭐 검토 과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북한은 지금 기졸부 훈련이 진행되는 과정이고 또 지금 저것은 이제 총참모부가 아까 협박 해킹할 것이다 이렇게 협박하는 성명을 총참모부가 밝혔지만 사실 저런 해킹의 영역은 전부 북한의 그 김영철 경찰총국장이 지휘하는 경찰총국이 하는 영역입니다. 사이버 테러나 예. 해킹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벌써 북한이 거기서 위장 전술을 쓴 건 사실인데 어쨌든 해킹, 감청 이런 데서 북한은 우리보다 역량이나 이게 좀 더 비대하고 많지 않습니까? 노련하고 예. 물론
뭐 국가 정보기관 대 정보기관끼리 붙으면 우리가 아직 이기지만 그 외 국방, 뭐 다른 경찰 이 분야에서는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북한의 소행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더 조사를 해볼 필요는 있다. 예, 북한 사이번전 정찰 총국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미제와 그 추종 세력들은 우리 혁명 무력의 지상, 해상, 수중, 공중, 사이버 공간의 모든 타격 수단들이 언제나 지정받은 목표들을 조준하고 발사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예, 방금 보셨는데 정보보안 해킹 네. 전문가 입장에서 보실 때 북한의 소행으로 보이십니까? 지금 뭐 공식적으로 어떤 정확한 증거가 발표된 건 없죠. 그런데 지금 정부 쪽에서 조사하는 것은 북한 소행이라고 어느 정도 확신은 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사실 북한의 소행으로 판단할 만한 정황 증거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충분하다. 예. 그런데 대통령 전화는 암호화가 돼 있다고 하셨지만 네네. 100% 불가능하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해킹과 방어라는 게 뭐 100% 막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장담할 수 없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여러 가지 그 한수원 관련해서 추가로 공개된 자료를 보면 작년에 있었던 그 12월 25일에 있었던 것들은 아주 그냥 그 정교한 자료들이 아주 전략적으로도 훌륭하게 이렇게 차근차근 오픈이 됐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어떤 문구가 있었냐면 우리가 심어놓은 7,000개 악성 코드를 잘 찾으셨습니까? 우리는 9,000개가 더 있는데요. 이런 문구가 앞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한수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전에 악성 코드가 들어가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을 사실은 발견해서 다 지웠거든요. 예. 근데 그 개수가 제가 알고 있는 한 7,000개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오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말한 거에서 신빙성은 좀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쓰시는 개인 휴대전화에 네. 북한이 해킹을 통해 가지고 악성 코드를 심어놨습니다. 네. 그럼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 통화 내역 누구하고 통화했는지 다 볼 수 있습니까? 그 휴대전화에 보안 처리가 안 돼 있으면 그럴 수 있는데요. 예. 오바마 대통령도 굉장히 그 스마트폰을 많이 쓰는 대통령 중에 하나였거든요. 예. 그때 미국의 NSA가 우리가 보안 처리를 한 다음에 쓰십시오라고 해서 보안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예.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를 하고 있다. 그래도 100% 안전한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물론 100% 장담할 수는 없죠. 북한은 이 해킹이라든가 사이버 전쟁, 우리나라의 뭐 원전부터 해서 청와대까지 굉장히 많은 역량을 쏟고 있나 봅니다. 그렇죠. 뭐 우리는 아직 없지만 북한의 저 사이버 사령부가 이미 2012년에 만들어졌고요. 그 역량을 이제 체계적으로 뭐 김책공대라든지 무슨 기밀군사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체계적으로 양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적 역량이 우리보다 좀 이게 소수화되어 있을지언정 더 전문화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서버를 사용하면서 비교적 삼국에 나가서 이걸 자꾸 그 악성 코드를 심고 하니까 우리가 그걸 방어한다든지 이런 데 좀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런 예. 점이 지금 어떻게 보면 북한이 좀 비대칭 전력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해킹 전문가, 정보보안 전문가 입장에서 남한, 북한 누가 더 셉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북한에 이렇게 밀린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공격 예, 기술에 있어서는. 예. 왜 그러냐면 그 미국의 소니 픽처사 해킹 사고가 있었죠. 그 소니 예, 영화사. 그때 미국이 이건 북한 소행인 것 같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근데 그때 당시에 공개된 비공개 문서가 있는데 예. 그 비공개 문서 내용이 뭐였냐면 북한 내부망에 예. 해킹 코드를 하나 심어놨고 예. 이걸 통해서 북한의 해킹을 일부분이나마 모니터링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예. 그때 그 해킹 코드를 심어놓은 게 한국 정부라고 돼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나라도 북한에 대해서 어떤 공격을 하고 이런 기술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도 우리도 그러면 뭐 북한의 김정은의 최측근 여기에 휴대폰이든 뭐든 악성 코드를 다 심어놨다는 건가요? 우리도?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 그런데 기술력을 얘기하시니까 예. 우리가 그렇게 만만한 기술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그럼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많이 뚫리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예. 고속도로에 차가 많이 다니면 차가 많으면 사고가 날 확률이 높은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인터넷 사용을 북한보다도 많이 하고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막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 겁니다. 근데 예.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정부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중앙정부로는 북한 소행이 이미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요구했습니다. 네네. 이 돈 요구하는 것은
위장을 위한 겁니까? 진짜 돈을 요구한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돈을 요구한다고 해도 뭐 계좌를 내놓을 수도 없고 제시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위장, 즉 위장. 북한이 안 하고 다른 어떤 청부 해킹이나 이런 걸로 이제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위장 그 수단을 쓴 것이지 북한이 진짜 했는데 돈을 넘겨달라, 돈 받지도 않으면서 그런 말을 쓸 필요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일종의 이것은 에드벌룬이다 이렇게 보고, 이제 김 교수님 말씀대로 북한은 이게 우리가 사실 북한의 어떤 유럽과의 뭐 외교관들의 통화 이거 다 감청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제 북한은 그것을 이제 감청당해도 그걸 공개를 못하는 겁니다. 언론이나. 근데 우리는 뭔가 조금만 해킹이 일어나도 언론이 자꾸 오픈이 되니까 이것도 이제 사이버전에서는 우리의 일종의 핸디캡이라고 봐야 됩니다. 북한 사이버 전사들이 강한 이유가 따로 있다면서요? 많은 분들이 북한은 그 인터넷도 없고 뭐 컴퓨터도 별로 없는데 왜 이렇게 해킹 기술이 강하냐? 예. 뭐 이렇게 좀 뻥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때마다 제가 반문하는 것이 그럼 인도는 어떻게 소프트웨어 강국일까요? 이렇게 여쭤보거든요. 예. 북한은 뭐 많이 발표가 났지만 상당히 어릴 때부터 영재를 발굴해서 꽤 오랜 동안 투자를 하고요. 예. 실제 외국 전문가들이 보는 북한의 그 컴퓨터 실력 자체가 꽤 높은 수준으로 예.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어떤 FIFA 랭킹보다도 국가대항전만 가면 더 높은 실력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한일전 하면 더 열심히 그렇죠. 뛰고. 이게 예. 어떤 병역 특례나 이런 것이 인센티브 구실을 하거든요. 예. 아까도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북한의 사이버 전사들은 중국이나 유럽 쪽에 나가서 해킹을 시도를 합니다. 이게 예. 어떤 인센티브 구실을 한단 말이죠. 해킹을 잘해서 실적만 내면 안 돌아와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더 무섭다라고 보겠습니다. 예. 북한에는 해킹만 잘하면 외국 가서 호의호식하고 살 수 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외국 이제 외교관이나 뭐 무역 일꾼보다 이렇게 사이버 전사로 나가면은 그 대우가 거의 한 배가 높고요. 예. 지금 또 이 시점이 중요한 게 지금 소위 그 지난 2.16 광명성절에는 상장 이하의 군 그 승진을 단행했는데 4.15 이제 태양절에는 대장 차수를 그 진급을 시킵니다. 근데 지금 김영철 정찰총국장, 그다음 현영철 무력부장, 이용길 총참모장 셋이 지금 차수 자리를 놓고 싸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찰총국장이 이번에 이게 전과를 올려야 실적을 올릴 때 다른 사람을 눌러버리고 자기가 차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상하, 중, 이 모두가 다 인센티브에 유혹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런 모험적인 행동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할 수 것이죠. 있다. 네. 예,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뭐 북한 해킹 많이 해야 됩니까? 사실은 사이버전이라는 것 자체가 비대칭 전력입니다. 뭐냐면 우리는 공격받을 곳이 많은데 북한은 공격받을 곳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네요. 컴퓨터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북한은 사실은 모든 사이버 전사를 다 공격에 투입할 수가 있는데 예. 우리는 공격도 해야 되지만 방어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은 우리나라도 사이버 사령부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게 출범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인력 양성도 사실 최근에 들어와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본격적으로 해서 충분한 좀 방어 인력, 예. 그다음에 방어 기술을 좀 갖출 필요는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기술은 충분히 뛰어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얘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오늘 북한이 동해안으로 단거리 미사일인가요? 단거리인가요? 미사일 좀 쐈습니다. 네, 예. 이것도 사이버전의 연장선에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연장선이라고 보는 건데 왜냐하면 이제 뭔가 시선을 다른 데로 집중시키고 혼란시키기 위한 이런 거란 말이죠. 지금 김정은이 김여정과 함께 그 동해안 원산 쪽에 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은 항상 그 쏠 때마다 그걸 가서 관측을 하거든요. 거기서 쾌감을 느끼고 그러니까 뭔가 이것은 지금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어떤 무력 시위임과 동시에 시선을 다른 데로 끌기 위한 예. 이런 분산 조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에서 쏠 때는 서쪽도 예의주시해야 되고 북쪽도 예의주시해야 되는 우리의 역량을 말하자면 분산시키면서 지금 다른 국리를 하고 있다고 예. 봐야 됩니다. 뭐 사이버 전문가시니까 개인적으로 북한이 이렇게 동해안에 미사일 쏘는 훈련 같은 걸 보시면 사실 그것보다 이 사이버 위험이 더 크다 이런 생각도 하십니까? 물론 그렇죠. 예. 실제로 미국 오바마 대통령하고 중국 시진핑 주석이 만났을 때도 예. 핵무기 얘기 별로 안 하지 않습니까? 예. 무슨 사이버 해킹 관련한 얘기만 하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 제가 작년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예. 이스라엘 정부 쪽 사람들이 북한이 예전에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 미사일만 수출했는데 예. 해킹 기술을 수출하는 정황이 있다. 북한이 네, 예, 그래서- 사이버 공격 기술을 수출한다. 네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와 어떤 정보 공유를 하고 싶다라는 제스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북한의 핵 무기를 어떻게 억제시킬까 이런 것들을 논의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사이버전도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미사일 계속 쏠 때 우리 대응 어떻게 됩니까? 일단 뭐 우리는 항상 그 공격이라는 그런 방어라는 차원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문제는 저게 미사일로 끝내면 좋은데 북한이 태양절 계기로 해서 또 인공위성, 뭐 은하 4호 발사라든지 4차 핵실험 이것을 지금 말하자면 뭔가 그 워밍업 차원이 아닌가 이것은 우리가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어버이연합은 국가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끝까지 저희는 싸울 것입니다. 자신은 북한에 간 적도 없고 김정일 분향소 설치 시도한 적 없다던 김기종. 그런데 바로 김정일 분향소 설치를 놓고 몸싸움을 벌이던 김기종의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어버이 연합이라는 단체가 촬영한 것입니다. 저희 채널 A가 어버이 연합의 협조를 받아 입수를 했는데요. 대한문 앞에서 찍힌 개량 한복을 입은 김기종의 모습이 보입니다. 보수의 선두에 서 있는 어버이 연합. 그들이 어떤 단체인 건지 궁금합니다. 진보만 폭력이 나쁜 게 아니라 보수도 폭력이 나쁘다.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먼저 어버이 연합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가 과잉되다 보니 책임 없는 권리를 외치고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특수성을 생각하지 않고 여러 가지 방종한 짓거리들을 해대고 있습니다. 딴 거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체성 이것을 부정하고 이러한 세력들 척결하는 것이 저희의 임무입니다. 예, 우리나라 보수와 진보의 대표 논객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까요? 송강훈 변호사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버이 연합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어떤 시위 현장에 가면 항상 있고 저희 회사 주변에도 굉장히 소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어떤 단체입니까? 그러니까 연세가 좀 계신 또 이제 60, 70대, 80대 이런 그 어르신들로 구성된 강경 반공 단체다. 저는 이 단체를 거구 단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거구라는 말을 좌파 진영이나 진보 진영이 극자라는 소리를 안 그러면 종북이라는 소리를 갖다 듣기 싫어하는 만큼 거구라는 표현에도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국적인 사회에서 민족주의적인 이런 문제,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배척 이런 문제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거구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상대에 대한 파쇼라는 이미지를 낙인 찍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어버이 연합을 거구라고 부르는 부분은 저는 반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연세 많으시죠? 대부분 많으신 분들이죠. 주로 뭐 70대, 60, 70대가 제일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에 구성되었고 회원이 지금 한 1,500명쯤 됩니다. 1,500명. 예. 이분들이 이름을 어버이 연합이라고 했습니다. 어버이들이시죠? 연세가 다 뭐 지금 할아버지 또래 되시니까 그렇게 부르겠죠. 지금은 뭐 싫으나 좋으나 어차피 이 시대에 주인공일 것 같기도 하고 그 주인공이 상징일 수도 있죠, 사실은요. 무슨 얘기냐면 결국 정권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은 박근혜 정권이 탄생하는데 50대, 60대, 70대의 이 결집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그 점에서는 꽤 주목받고 일거수일투족이 우리들한테 깊은 관심을 갖죠. 다만 아까 황 소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굉장히 궁금해서 좀 찾아봤어요. 위키피디아라고 그 백과사전 봤더니 거기에 극우 단체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황 소장님 말씀은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중립적인 그 백과사전도 보니까 극자가 붙어서 우리가 통진단도 따지고 보면 조금 과격하게 가면 극자가 붙을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양쪽의 극이라는 게 애국이고 그다음에 진보를 자처하지만 결국은 사회 통합을 보면은 참으로 그 걱정거리도 좀 있죠. 사회 통합에 걱정을 끼친다. 저희가 어버이 연합의 실체가 너무 궁금해서 직접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궁금합니다. 만나보고 나서 이렇게 생각이 엇갈렸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실체 분석인데요. 우국 충정으로 모였다는 분이 있고 폭력단체다. 이 얘기가 있고요.
폐지 죽고 병 모으고 우리 빚도 많고 우리 폐지 죽어가지고 활동비 조달한다는 분이 있고 일장 받는 거 아니냐. 국정원이 배우다. 일제시대 때 6.25를 겪은 일제시대를 겪은 어버이 세대다. 할 일 없는 노인들이 나와서 경로당 가니까 심심하니까 나와서 저러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굉장히 입장이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국 충정을 한마디 한다고 하면은 예. 아까 그 인터뷰 보면은 애국단체다. 그 다음에 좌시하지 못한다. 직거리를 이건 척결해야 된다.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저는 일정한 부분에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특별한 그 여건에서 남북이 대치되니까. 그러나 지금 김기종 그 사건에서 보듯이 아무리 그 사람의 뜻이 이상적으로 전쟁 반대 뭐 기타 등등 있다 하더라도 칼 들고 폭력 들면 누구한테 환영 못 받거든요. 그 점에서는 역시 애국과 우국에 기초한 활동과 이 단체는 괜찮은데 그 방식은 여전히 폭력성이 있다고 하면은 조금 생각할 점이 있죠. 반론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폭력 있습니다. 저희 많이 봤습니다. 애국 충정이라도 폭력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저분들 60, 70대인데요. 예. 저분들이 폭력을 행사해서 예를 들어서 이념으로 부딪힌 부분, 아까 TV에서 봤습니다마는 예. 김기종 등 북한을 추종하는 일당들이 예를 들어서 대한문 앞에서 김정일 예. 분향소를 설치하는 부분에 저는 그걸 갖다 저지하는 부분은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물론 과도한 폭력이나 법에 어긋나는 폭력이 나오면 그렇게 한 사람들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보자면 우리 좌파 진보단체들이 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다가 지나가는 차가 행렬을 멈추라도 안 멈춘다고요. 이 강목으로 차 유리창을 깨부수는 것도 제가 봤고요. 좌파 단체가 강목으로 유리창을 깼다. 전 직접 목격했습니다. 롯데호텔 앞에서요. 몇 년 전에요. 그 다음에 그런 어떤 부분에서 거기에서 이 나무라는 사람에 대해서 집회에 대해서 길을 막고 거의 뭐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하지 않습니까?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뭐 사람 그 사진에 이렇게 불을 붙이고 뭐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저러니까 오히려 지나가는 젊은 청년들이 저 누구 불을 붙이는 줄 아시죠? 김기종 테러범 그다음에 김정일, 김일성 아니 저 대통령을 보고도 지금 뭐 온갖 바뀌네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피켓을 들고 하는 게 저는 그게 옳다라는 게 아니라요. 우리나라의 좌우에 보면 비판의 강도나 화형식 이런 부분에서 보면 거의 대부분의 단체들이 그렇게 하는데 꼭 왜 어버이연합에만 폭력의 딱지를 세우느냐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국에 제가 조금만 더 이야기할게요. 한국에 실정법이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다수가 거리로 몰려왔을 때 자든 우든 솔직히 말하면 어버이연합 정도만 빼고는 나머지 우파 단체들은 이 법을 잘 어기지도 못합니다. 굉장히 고분고분 집회를 하죠. 어버이연합이 가끔 가다가 화형식을 한다든가 상대방의 김정일 사진을 뺏으려든가 몸싸움을 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지만은 솔직히 말하면 그런 정도의 폭력이 그걸 폭력이라고 부른다면요. 저는 그걸 말씀이죠. 그런 정도의 폭력이 좌파 진보 단체에서는 밥 먹듯이 일어나는 폭력이죠. 좌파에는 항상 상시적으로 엄청나게 일어나는데 이쯤에서 그나마 맞서는 것이 어버이연합이다. 그리고 이분들은요 실질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만한 그런 물리력을 가진 연세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 점은 그 일정한 부분 아픈 지적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하죠. 사실은 첫째는 부패고 두 번째는 원칙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른바 좌파나 진보나 보수나 그 시위를 할 때나 문제 제기할 때나 또는 의사표시할 때 꽤 우리는 법을 어긋나죠. 도로교통법 어긋나고 도로 막고 그다음에 폭력 행사하고 멱살 잡고 이런 부분은 모르긴 몰라도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오른쪽보다는 왼쪽이 꽤 많이 있죠. 사실은요. 그건 인정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은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은 어버이연합이 실컷 좋건 간에 제가 보기엔 이 시대의 주인공이세요. 지금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면은 주인공이라는 건 다른 말로 리더거든요. 리더답게 좀 박근혜 대통령이 잘하게 좀 보필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그거에 맞게 조금 더 누가 봐도 감동 있게 그렇게 균형 있게 한다고 하면 더 이상 환영받고 그다음에 더 해온 많이 늘지 않겠습니까? 어버이연합도 폭력하지 마라. 좀 더 대중적인 단체로 가기 위해서요. 그때까지 이제 솔직히 말하면 우파의 저런 류의 강경 반공 단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간에 약간의 시행착오는 있었지만은 근래에 들어서 이 초기에 있었던
어떤 뭐 이 상대방의 성향이 다른 이념 단체와 부딪힌다든지 이런 부분은 근래에 들어서는 많이 줄어들고요. 그 부분은 합법적인 한번 집회를 갖다가 준수하려고 노력한다고 봅니다. 이제 83세입니다. 저희가 또 여러분을 만나뵀는데요. 이규일 어버이날 수석 지부장이 계십니다. 7년 활동하셨고 지금 올해 83 되신 분입니다. 이분들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나가가지고 집회를 할 적에 일반 시민들이 가다가 우리를 보고 저 늙은이들 입장 받고 왔어. 이 소리 들을 적이 가장 싫습니다. 왜? 우리는 정부에서부터 지원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국정원에서 지원받는다는데 국정원에서 우리한테 지원을 해줄 리도 없고. 저희가 만나러 갔더니 아침에 이제 한 150명에서 많게는 300명씩 사무실을 모이시는데 지금 아까 인터뷰 장면에서 폐지 보셨죠? 박스. 폐지를 다 주워오고 병도 모으고 빈 병도 모아서 오고 150명, 300명 되는 70대, 8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폐지 주워서 활동을 하고 있다. 저는 그 점 보면은 꽤 느끼는 점이 있죠. 우리가 한국을 생각하면 다이내믹, 역동, 이 코리아라고 하거든요. 지금 그 역동의 상징인 것 같아요. 나이는 70, 80인데 그 열정은 20대 못지 않죠. 그 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아주 역동적인 좋은 그 요소인데 그 요소들을 조금만 좀 잘 모으면은 진짜 엄청난 힘이 발휘할 수 있다는 거를 저는 회원 여러분들이 조금 같이 연구하면은 나는 좋은 그 방향으로 갈 듯해요. 이 부분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위 말하는 진보 단체들 정부 지원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단체도 워낙 많고 어버이연합 사람들이 폐지 죽고 심지어는 6.25 때 전쟁 참전했던 그 연금 나오는 것도 일부 떼서 한다라고 하면 일정 정도 도덕적 우위에 있는 측면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점은 좀 지적하고 싶어요. 과거에 야권이 집권을 할 때는 솔직히 말하면 운동권 출신들이 어떤 재정 구조에서도 좀 탁월합니다. 그래서 야권 정부에서 합법적이고 약간은 우회적으로 또 한국의 대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정권이 보수 우파로 바뀌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보수 우파가 바뀐 다음에 일부 시민, 우파 성향의 시민 단체들은 좀 많이 받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단체는 대부분 이 먹물들 단체입니다. 배운 사람들. 보수 우파로 정권이 바뀌었지만은 여전히 이 대기업이나 한국의 보수적 가치에 혜택을 입은 많은 기업체들이나 그런 어떤 사람들은 한국의 아스팔트 우파 단체들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전혀 지원하지 않아요. 그런 어떤 부분에서 솔직히 말하면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우파들도 앞으로 이 보수라는 개념에 있어서 교통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솔직히 말하면 보수의 이 산업화 과정에서 성장했던 대기업들이 좌파 단체는 잡아서 뭐 좀 겁을 주고 약점을 캐고 하면 재단이니 뭐니 만들어서 엄청난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우파 단체들에 대해서 특히 보수의 가치를 사수하기 위해서 일선에 나선 우파 단체들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하다. 그것은 정부도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지원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선별적으로 공감하는 가치에 대해서만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 500명 이상의 그 시민들이 어르신들이 저렇게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회비를 정기적으로 내는 건 굉장히 경이롭습니다, 사실은. 저도 시민단체 한 10몇 년 해봤지만 한 90% 이상이 시민단체라고 하지만 시민이 별로 없죠. 네, 그게 아마 그 서구나 유럽의 시민단체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는 운동을 위한 시민단체 또는 프로젝트를 위한 시민단체가 있을 뿐이지 사실은 나의 실생활과 직접적으로 발로 뛰면서 현장에 있는 시민들은 거의 없어요. 여전히 이게 좌나 우의 그 시민단체의 숙제인데 그 점에서 보면 참으로 어버이연합은 굉장히 경이롭지요. 근데 두 분 말씀에 이제 진보 보수신데 진보께서 보수를 칭찬을 해주시니까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다음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 조금 더 의아한 구석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화토하다가 의견 충돌돼가지고 막 싸우지, 쌍소리가 나오지, 화토가 날라댕기지 있을 자리가 안 되겠더라고. 여기를 왔더니 딱 보니까 내 적성에 맞아. 그래가지고 여기를 댕기기 시작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일부 어버이연합의 폭력성도 비판하지만 저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우리나라 이념적 상황이나 나라의 미래를 고민해서 온 게 아니고
폄하하시는 분들도 그런 말씀도 하세요. 아니, 지금 경로당 가기 귀찮으니까 재미없으니까 모였다. 그 선택은 예. 나는 그 선택은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나쁘지 않다. 네, 왜냐하면 결국 사람 사는 게 결국 자기 생각 따라서 자기 좋은 것 해야 되니까 그게 자기 행복이면 그렇게 하셔야죠. 경로당 갈 수도 있고 또는 애국을 생각해서 또는 안보를 생각해서 하는 건 나는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죠. 그러나 어떤 정도의 어떤 방향의 애국인지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할 대목인 것이죠. 네. 애국이 일부 폄하하는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애국이 아니고 심심하니까 소일거리로 간다. 소일거리로 간다. 이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집회에 가서요. 가끔 연설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초대받아서 갔어요. 예. 영화 물론 이 좌파 진보 진영이라는 데서는 불편한 이야기지만 예를 들어서 국정원을 해체하려고 한다. 그런 부분에 아니다. 지켜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고 대통령 퇴진에 관한 집회도 있고 이랬습니다만 퇴진 반대. 예. 영하 한 10도, 15도 되는 데 가서 정말 앉아 있기도 어려운데 거기에 어떤 가치나 이념이나 이런 부분이 없이 소일거리로 거기에 한번 앉아 있어 본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하라고 하십시오. 정말. 저는 그렇습니다. 좌파도 마찬가지고 진보도 마찬가지예요. 노인들, 어르신들이 공연히 그냥 하도 치고 그냥 소일거리로 시간을 보내면 본인들 진짜 정신적인 어떤 부분에도 좋지 않고요. 또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되면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가진 가치에 맞서서 거기에 그걸 갖다 실천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갖다가 그것도 나는 사회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폭력적이거나 이런 부분만 없다면요. 좌든 우든 많은 그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어떤 부분에 가서 또 사회를 위해서 자기의 가치를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게 건강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좀 좋은 지적하셨는데 기분 좋은 일, 그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싫어하는 일 반대로 분명히 하거든요. 그런데 그 방식이 너무 과격하다 보면 본인 스스로 스트레스 받아갖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좋아서 일 찾아갔다가 건강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 점에서도 우리 사회나 또는 단체 스스로가 건강한 에너지를 보존하는 차원에서도 좀 더 균형 있게, 좀 더 유연하게 그 덕목이 필요한 것이죠, 사실은. 네. 두 분에서 다 폭력만 조금 줄인다면, 조금이 아니죠. 폭력만 없다면 충분히 인정할 만한 단체다. 폭력도 그렇고 아까 하나 더 지적한다고 하면 지금 맨 네 번째 있죠. 이 방공과 관련해서는 역시 저는 유연한 사고도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유연한 그렇고 사고를 이를테면 우리가 남북을 볼 때 두 가지 얼굴이 있죠. 하나는 안보고요. 하나는 그렇지만 평화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박근혜 정부도 고민하고 우리도 고민하고 모두가 고민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어버이 연합이 제가 보기에는 한쪽만 방공과 안보만 생각하는 점에서는 굉장히 유연성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면 박근혜 정부의 운신이 굉장히 좁아지죠. 한쪽만 바라본다 너무 일방적인 거 아닌가에 대해서 이분들이 답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만났었는데 조금만 더 이야기할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집회를 하고 또 기자회견도 하는 것이지 저희가 잘못되지 않은 정상적인 것 같다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없습니다. 저 말씀을 들어보면 손 변호사님 말씀에 좀 공감이 가요. 우리가 맞다고 하는 우리 생각만 다 맞다. 본인들 주장만 맞고 저쪽은 틀렸다라는 다소 일방적인 주장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세상이 전부 중도나 또 서로 합리적으로 대화가 되거나 조정이 되는 사람들만 있다 그러면 모든 부분이 대화로 잘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 보면 도저히 통제 불능의 종북 세력들도 많습니다. 과격한요. 그래서 무조건 북한을 추종하면서 또 다소간의 폭력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이 그 사람들의 사회적 비중에 비해서 과도하게 마치 종북 성향이 대체적인 것처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저는 우리 사회에 저런 어떤 반공적인 가치로 뭉쳐있는 저런 어떤 견제적 차원에서의 저런 분들도 필요는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쪽이 그렇지 않고 추가 기울어 있는데 특히 보수 진영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집회나 이런 부분에서의 노하우나 또 동원한 가용한 자원도 굉장히 부족하고요. 또 솔직히 말하면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보면 현장에 나서서 자신의 가치를 이렇게 실현하기 위해서 시간이나 돈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런 어떤 분들이 어쨌든 사회적 균형을 갖다가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균형을 유지하는 방식이 좀 더 사려 깊게 이를테면 세대를 보면
이 나라의 주인공이고 지도자이시죠. 또 예. 따지고 보면 이 정부의 또 주춧돌이고 그렇게 보면은 저는 어버이 연합에 제가 대표라고 하면은 적어도 이 방공과 안보 관련해서 예. 오히려 저쪽의 목소리를 같이 들어보고 공유하고 서로 좀 소통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오히려 주도적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 어버이연합하고 친분이 많이 있으시니까 네. 두 분 네. 있다가 이 어버이연합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네. 같이. 그게 하면은 참으로 그 차이점도 알면서 오히려 저쪽의 그 차이점도 알고 이해하는 덕목이 생기다 보면은 접점도 있지 않을까요? 박사님 말씀도 그게 평화인데. 일리가 있으신데요. 마지막으로 김정일을 추모하자고 시청 앞에 분향소를 차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분향소를 철거하겠다고 나서는 어르신도 있어야 우리 사회가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그 마지막으로 저희가 하나 네. 제가 물어본 게 있는데요. 이분들 이렇게 물었습니다. 착한 진보, 나쁜 진보, 착한 보수, 나쁜 보수 이렇게 있는데 나쁜 진보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저분들이 박원순 시장, 그다음에 정교조 그리고 민변을 얘기했습니다. 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민변, 전교조, 박원순 시장이 꼽았습니다. 보수 진영이 특히 박원순 시장을 좀 많이 미워하는데요. 그것은 좀 위선적이다. 이런 어떤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요. 네. 정교조는 뭐 애들 교육에 지장이 있다. 이런 어떤 저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고 계시죠. 변호사시니까 민변을 그렇게 싫어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민변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왜 미움받고 계십니까? 네. 지금 이제 15년 전에 제가 떠났으니까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요즘 민변이 돈 받는 거 소송 있었죠. 예, 인권위원회나 뭐 그 부분은 뭐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김기정 변호 관련해서 어버이연합이 그 변호사까지 아마 싸잡아서 비난했거든요. 예. 이거는 한 가지 이해하셔야 돼요. 아무리 극악무도한 이 범죄자라도 민주사회라는 게 결국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그 점은 조금 속이 상하더라도 일정한 부분 좀 안고 가시는 그 덕목이 필요하지요. 예, 그 말은 맞습니다. 네. 그런데 네. 저 간첩들을 맨날 풀어주는데 아주 도시락 사들고 다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하지만 하나 더 물어볼까요? 네. 이분들이 좋은 진보사 하나 꼽았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조경태 의원을 꼽았습니다. 네. 그 뜻밖이죠. 저도 그 어버이연합이 싫어하는 사람 중에 정청래 의원이 있죠. 예. 저도 싫어해요, 사실은요. 왜 싫어하냐면요. 사실 어버이연합의 문제점 지적하는 것 저는 똑같습니다. 과격하고 균형 감각이 좀 드물지요. 예. 그 점에서 보면 조경태 의원은 꽤 나름대로 정치적인 동기는 어디 있을지 모르지만 꽤 그래도 나름대로 균형 있게 설득력 있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저도 일정한 부분 동감해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중에 한 번 더 어버이연합과 얘기해보는 것도 좋을 것 그러시죠. 같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미국 대사 테러범 김기종이 범행 전에 인터넷으로 리포터 대사의 블로그와 형법에 대해 검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 경찰 브리핑에서 밝혀진 내용인데요. 내용 한번 리포트로 보시겠습니다. 지난 5일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김기종 씨. 경찰은 김 씨가 리퍼트 대사를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흉기를 미리 준비했으며 칼을 머리 위에서 내리치듯 가격했다는 목격자 진술이 확보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김 씨의 북한 동조와 반미 성향이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평소 반미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사가 미국을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이기 때문에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의자의 반미 성향이 대사를 공격하는 극단적인 행위로 경찰은 또 김 씨가 범행 사흘 전 리퍼트 대사의 블로그와 키리졸브 등을 키워드로 인터넷 검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전에는 형법에 대해서도 검색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2013년 이후 김 씨가 이적단체 행사에 6차례 참가했다며 국보법 위반과 공범 여부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1시간 30분 정도 피해자 조사를 받은 리퍼트 대사는 김 씨의 처벌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처벌이 있어요? I want him to punished. 경황이 없었다는 거예요. 경황이 네, 없었다. 저는 기억 잘 안 나고. 경찰은 김 씨에 대한 1차 수사를 끝내고 오늘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호정현입니다.
사드 논란부터 재보선 전망까지 시각 가장 뜨거운 이슈, 시사 이슈를 4컷 만화로 명쾌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는 사드 관련입니다. 예. 이게 오늘 사드, 요즘 사드 도입이 뜨거운 이슈로 지금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오면 공중에서 요격할 수 있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예, 미사일 방어체계인데. 지금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논의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청와대 쪽에서 공개적으로 논의하면은 한미 관계, 한중 관계가 복잡해진다. 아주 우리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는 아주 신중하고 그렇습니다. 또 중국 문제도 있고. 그랬더니 이제 이 보고서를 휙 하고 던져요. 사드 논란 이거 관련해서 보고서가 오니까 이 보고서를 결론을 내려고 하니까 이 너무 괴로우니까 곤란하니까 던졌습니다. 결론은 뭘 것 같습니까? 결론은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뭔가 영어일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사이드. 대통령 책상 저 멀리 사이드로 그냥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사이드라는 건 저 옆쪽인데. 바로 옆쪽이죠. 그래서 사드와 사이드로 해서 지금 오늘 우리 하일성 해설자님도 제가 좋아하는 아주 해설자님이신데. 감사합니다. 야구에도 사이드 슬로가 있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던져.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대로 선생님 네컷 만화에서 느끼는 것처럼 이것이 옆으로 던져버리고 싶을 정도로 아주 미묘한 이슈입니다. 저게 제가 볼 때는 역시 한미 간의 어떤 갈등이다 이런 부분보다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변 국가, 특히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아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오늘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주한미군하고 국방부가 갈등을 빚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방부가 왜 주한미군 너네들이 자꾸 부지 조사를 했다, 사드 배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냐고 했더니 주한미군이 저 나오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왜 이렇게 공식하면 곤란하다 했더니 주한미군이 뭐가 문제냐. 한미 간 갈등 좀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 신문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에서 지금 두 번째 컷도 청와대였습니다. 사이드를 하니까 민경욱 대변인이 노노노 했습니다. 노를 3번 얘기했는데요. 한마디로 사드와 관련되는 것이 논의된 적도 없고 그리고 또 결정된 것도 없다 이렇게 해서 3가지 노라고 했는데 아마 서로 지금 문제되는 것이 물론 한미 간의 관계도 문제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당청 간의 관계도 조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청와대 같은 경우에 이거를 옆으로 던져버리려고 하니까 저 파일을 지금 새누리당의 원내대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주워서 다시 아마 대통령 책상 위에 자꾸 올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국민들이 조금 혼란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인 당정청 간의 어떤 협의를 거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든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직전에 뉴스를 봤더니만 지금 당정청 간에 지금 협의를 거칠 때 한번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 같이 이 의견에 대해서 한번 의제를 다시 사이드로 던진 것을 한번 모아서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국민들에게 정확한 어떤 방향을 좀 지적해 줬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저는 정부가 어떤 정책 결정을 이런 식으로 비겁하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중국하고의 경제적인 관계가 중요하고 미국하고 안보적 관계가 중요하지만은 사드가 어떤 겁니까? 방어적인 농도의 레이더와 요격 미사일 시스템 아닙니까? 그러면 중국이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한국에 대해서 핵을 탑재한 미사일이든 어쨌든 이런 걸 공격을 할 필요가 없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해서도 안 되고요. 중국이 하도 우려를 하니까 지금은 이제 종말 단계에 있어서의 고고도 요격 미사일을 배치해서 800km 이내로 해서 북한으로 방향을 돌려놓겠다라는 이야기까지도 한국 정부에서 전달을 중국 측에 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은 지금 한국에다가 이걸 배치 안 하면 경제적인 이익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 우리가 한번 봅시다. 한국이 섣불리 말 잘못 끝내가지고 전시작전권 이양을 갖다가 해달라 해가 미국이 갖고 가라 하니까 그걸 갖다가 지금 두 정권에서 겨우 미국을 달래가지고 미군이 지금 한국에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한미연합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거 왜 그럽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방어할 수 있으면 저 사람들 가라 그러지요. 안 된다는 거 다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저 사람들을 있으라고 하면서 미국은 너희도 쓰고 우리도 쓰기 위해서 좀 배치를 해야 된다. 북한이 지금 이 핵탄두를 소형화해서 장거리 미사일에 탑재해서 미국까지 날릴 수도 있고 한국은 눈만 감아도 올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너희는 도대체 대응할 수 있는 게 뭐 있냐? 비대칭 전력 아닙니까? 우리가 북한이 핵을 탑재해서 쏠 수 있는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면요. 우리는 북한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도 없고 재래식 무기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런 단계에서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논쟁을 하지 않고요. 시시거리면서 중국도 달래고 미국도 달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도 안 하면서 이렇게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면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야구에 비하면은 이제 변화구가 들어왔을 때 어이없이 후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상대 투수가 저 타자는 이 구질에 약점이 있구나. 예. 그리고 마지막 공을 그 공으로 승부를 하거든요. 근데 타자는 그 공을 노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그러니까 일부러 자기의 약점을 노출을 시켜주고 그 공을 노리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예. 저야 뭐 이렇게 세 분과 같이 뭐 이렇게 어떤 정략적인 그런 건 잘 모르고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까 비겁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감이 되는 거지. 자, 우리는 이렇게 중국 쪽에다가 메시지를 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못하게 했는데 미국이 독단적으로 했다.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모든 책임을 미군 쪽에다가 다만 저는 옮겨놓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 부분보다는 저는 그 중국이 우리한테 그 계속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중에 딱 할 수 없는 부분 하나가 알고 보면 북핵이라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중국이었을 뿐일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 것도 지금 전혀 그 견제를 하지 못하고 지금 이 지경까지 됐으면 사드 배치까지 못하게 한다면은 중국은 우리가 보기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아주 욕심꾸러기고 심술꾸러기. 하나 여기 짚어드릴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돈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드 도입하자고 공개적으로 도입하자 그러면 사드 돈 주고 사야 되는데 계속 사드 한국에 두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미국이 자기 돈으로 배치할 거다.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혜로운 접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뭐 EEJ라든가 모든 것이 보면은 우리 돈을 다 들이지 않고도 다른 수단으로서 어떤 그 무기 체계를 만들 수 있다고 하면 그 또한 한 가지 고려할 점이 아닌가 싶고 사실 옆에서 굉장히 전략가시고 야구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식견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허허실실 전략 비슷한 것이죠. 사실 외교란 것은 투명한 외교뿐만 아니고 조용한 외교도 있고 이른바 NCND 전략,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그런 전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명확한 입장을 보였을 때 상대방은 그것을 짚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전략적 모성 전략, 한마디로 정확하게 우리 입장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짚고 들어올지조차도 헷갈리게 하는 그런 전략을 지금 구사한다는 점에서는 사실 그런 점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청와대의 어떤 이와 같은 전략이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어떤 전체적인 국가의 재정 상황 같은 것도 고려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자, 처음에 한국이 마무리해 주시죠. KAMD라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를 하겠다는데 한국형 미사일 방어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는 세상이 다 압니다. 그러면 지금 사드 배치를 하는가 안 하는가에서 한국 정부만요 손바닥으로 이렇게 우리만 안 보인다고 하지 남은 사람들은 중국도 정보 다 있고 미국도 정보 다 있어서 전략적 모성을 할 대상도 아니에요. 그럼 우리 지금 주한미군은 어떻게 분담합니까? 한미 간에 분담을 하지 않습니까? 주둔 비용을요 46%인가 이래 내지 않습니까? 예. 사드 배치도 결국은 그런 식으로 가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야권이요. 이걸 갖다가 뭐 셀프 조공이니 뭐니 사드 배치를 하는 부분을 조공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미국에 대해서 한국이 조공을 자발적으로 리포트가 이 칼침을 맞았으니까 종북주의자한테 그러니까 한국이 알아서 미국의 귀를 맞추기 위해서 이 사드를 갖다가 배치한다? 자, 야권은 명한 의원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야권은 답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사드가 배치되지 않고요. 사드도 지금 완벽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점점 보완돼 가겠죠. 근데 사드 배치를 하지 않고 북한이 미국이나 한국을 상대로 해서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한국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인지를 한번 야권이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너무 심각한 얘기인데 이 부분은 정부가 좀 신중하게 결론을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시사 만화 보시겠습니다. 예, 요게 그 2003년 9월달 만화입니다. 2003년? 예,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을 해서 한 6개월이 됐을 텐데 그때 이제 이렇게 그 손볼 사람을 하는 사람들이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통이 백담사에 있을 때 전두환 대통령 말씀하시는 거죠? 전두환 대통령이요. 이 전두환 대통령께서 지금 벽에다가 나중에 손 봐줄 사람 내려가면 손 본다고 하는 그 명단이 4명인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중에 첫 번째 한 사람이 박철원 씨고 두 번째는 그 최백열 씨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동교동 선생님도 벽에다가 이제 또 손볼 사람을 동교동 선생님은 이때는 2003년도 김대중 대통령 대통령께서 퇴임을 했죠. 대통령 퇴임 직후에? 예, 직후입니다. 6개월. 그럼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퇴임 직후에 손볼 사람을 벽에 써놨다라는 가정을 하셨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 이제 이 손볼 녀석이라고 해놓고 이 천정배, 신기남, 정동영 이 사람들이 그 신당 주동 그 3인방입니다. 왜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화가 저렇게 났냐면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민주당을 만들어 가지고 한 지가 한 30년이 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그 당을 깨고 신당을 만들잖아요. 그것이 우리 당입니다. 열린우리당. 열린우리당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손볼 그 녀석이 됐는데 이 세 사람의 운명도 참 그 답답한 게 천정배 씨는 지난번 송파에서 낙선하고 나서 이번에 광주로 가서 또 호남 얘기를 하면서 출마하겠다고 그러고 신기남 씨는 그 지금 당의 문재인 후보 옆에 붙어서 그 전당대회 의장인가 잠깐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정동영 의원은 그 탈당을 해가지고 국민 모임인가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벌써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벌써 자기네들이 만든 그 새정치연합을 탈당을 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지금 이 상황에서 이때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가정을 한 건데 본인이 만든 민주당을 깨려고 하는 천신정을 손보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데 지금 신기남 의원 빼고 천정배, 정동영 두 의원을 손볼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거기는 지금 현재 문재인 대표나 지금 새정치연합에 있는 팀들이죠. 그렇습니까? 그렇죠. 한때 저분들이 탈레반이라고 저 세명을 불렀죠. 탈레반이요? 네, 그러면서 굉장히 이 강경을 주도했습니다. 이 분단 과정에서. 그러면서 거기에 따라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나중에 좀 이렇게 좀 괴롭히기도 했죠. 그런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당시에 이 새천년 민주당을 지켜라면서 자신이 아는 사람은 남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이제 탄핵 사태까지 벌어졌던 거 아닙니까? 그때 민주당은 탄핵에 참가를 했죠. 그래서 이 노무현 대통령을 업고 강경파로서 이렇게 위세를 떨치던 세 사람이 정작 친노 집행부가 이렇게 당을 차지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공천에서도 배제되고 정치적 핵심에서 배제되어서 이제 밖에 험난한 데 나가서 거기서 정치적 활로를 찾아야 된다라는 게 정치가 돌고 도른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저희가 호남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천정배 의원 이런 분들이 전 의원 이런 분들이 탈호남 얘기하다가 호남의 아들로 돌아왔습니다. 야구판에도 무슨 뭐 고향 선후배들끼리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프로야구가 초창기에 가장 어려웠던 것이 그 지역이 선후배 관계가 하나의 종으로 흘렀다는 얘기예요. 지역 감정이 야구판에도 있었군요. 네, 그러니까 종으로 흘렀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선배와 후배가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이어졌기 때문에 후배가 나갔었을 때 선배 눈치 보고 뭐 이런 게 많다가 그게 이제 최근에는 많이 이제 해소되고 말았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천정배 전 의원이나 또 정동영 전 또 대통령 후보까지 지내신 분이 어떤 정치적인 뭐 소신이 있으시니까 그런 행동을 하셨겠지만 자기가 몸담고 있었던 그 당을 뛰쳐나온다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잘 납득이 안 되는 사실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분들은 그 당에서 어쨌든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누렸던 사람들은 그 당을 위해서 헌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아쉬운 게 많습니다. 그렇죠. 사실 아시다시피 프로야구나 이런 데 보면 이른바 이미탈퇴 선수. 어떻게 보면 이미 탈퇴하고 나면 사실 우리나라 룰이 있기 때문에 딱 함부로 다른 데 가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은 뭐 이미 탈퇴한다 하더라도 자기들끼리 또 만든다는 점에서 참 이게 그 각 룰이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참 그림을 참 재밌게 그리신다. 두 번째 있는 손볼 녀석 이렇게 보면은 딱 보면 누군지 알지 않습니까? 보면서 지금 그 한쪽 이 수위가 이렇게 찢어졌다는 것을 저렇게 두 번째 이제 전두환 아주 그림을 정말 재밌게 그리신 것 같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이 세월 무상이구나. 아시다시피 저 때만 해도 2003년만 해도 그 아직까지 손볼 여성 이렇게 하면서 DJ 대통령이 살아계셨을 때인데 이게 벌써 한 10여 년 지나니까 이 또한 이제 역사적 인물로 돼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오늘자 신문에서 나대로 선생님이 했다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저기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굴까? 저는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까 문재인 대표라고 하셨는데 혹시 문재인 대표께서 지금의 이 위기, 천정배, 정동영이 이렇게 어떤 척을 지고 있는 이 상황의 해결을 위해서 지금은 경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밖으로 뺏으면 안 된다. 임금 인상은 대세다. 복지 전략으로 지금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전략입니까? 소득주도 성장론을 끌고 오다가 이제 복지 문제가 이 성장이냐 정세냐, 복지냐 정세냐 이렇게 되니까 다시 이제 무상급식에서 유리한 지형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복지 논란으로 또 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본인이 행보하던 거를 갖다가 다시 파퓰리즘으로 가는 듯한 중도 성향의 부분을 포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좋게 작용한다라고는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최근에 방산비리 다 보셨죠? 네. 저 미리 만화보기 전에 그 얘기 하나 드리면, 근데 뭐 이적행위한 사람들이 연금 받고 어떻게 생각하시면 국민 세금을 연금 받고. 제가 봤을 때 죄라는 것이 저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죄를 지으면 안 되겠지만 정말 죄를 져서는 안 되는 것이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죄를 짓는 거와 우리는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전쟁을 해야 될 군인을 상대로 해서 무기를 가지고서 장난을 치는 거 이거는 진짜 용서해서는 안 되는 죄라고 저는 봐요. 근데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이 결국은 잘못되는 부분이 있어야 다음에 그런 죄를 안 짓는데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호화롭게 잘 산단 말이에요, 지금. 문제는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은. 박산 비리의 이제 이 거액이 지금 가는 거, 진짜 이 돈을 요즘으로 보면은 5만 원짜리겠죠. 제가. 그래가지고 왔는데 저 큰 돈이 도대체 누구 입으로 들어갔나. 이게 TV, 이게 화면이군요. 화면인데. 그랬더니 나대로 선생 부인이 화면이 옆으로 늘어난 그 TV로 보면 요즘은 TV가 자꾸 옆으로 이렇게 납니다. 옆으로. 그 TV로 알겠습니다. 기존 TV로는 돈이 들어가는지 몰랐는데 와이드 TV, 넓은 TV로 보니까 보니까 누구 입에 들어갔는데 불곰. 이규태 회장 입으로 들어갔는데 한 번 500억이고 그러는데 저분은 6년 전에도 수사를 받다가도 수사가 중단되고 그래서 이번에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중에 어제 이완구 총리가 난데없이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게 나오는 게 보니까 저 받은 돈으로 정관계 로비를 한 게 아마 여러 군대에서 포착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과거에 6년 전에 내사를 받다 갑자기 내사가 돌연 중단이 되고 그리고 지금 과거 정권 때 갑자기 승승장구했다. 게이트 아니냐. 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기 있는 와이드 TV 장면이 저는 옆에 계속 이어져 있다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더 있다? 네. 한마디로 보여주시죠. 사단 만화의 지면에 지면이 한계가 돼 있어서 그렇지 그 옆에 또 다른 줄기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여기에 다른 또 그렇죠. 불곰 이 회장이 먹고 나서 또 뒤로 이렇게 했을 것이 줄줄이 사탕인데 지금 합수단이 해야 될 것이 그 줄줄이 사탕의 뿌리를 계속 끌어가서 우리 박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강력히 척결해서 부패의 뿌리를 뽑겠다고 했는데 그 뿌리까지 해서 우리 다음번 나대로 선생님께서는 마지막 장면까지 해서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게 한국의 한국의 국방비가 40조입니다. 40조? 북한이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요, 액면가로 환산하면 9조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단순 비교로도 한국이 북한보다 4배 이상의 국방비를 써오는데요. 얼마 전에 제레스닝 무기 통계를 내는 걸 보면 아직도 헬리콥터하고 장갑차 빼놓고는 북한한테 다 수적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전부 고성능을 주장해요. 육해 공군이. 고성능을 왜 주장하는지 압니까?
고성능을 주장해야 거기서 많이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번 보세요. 여기 공군 전자전 훈련 장비라는 거 EWT에서 우리는 요즘 공군이 다 전자로 하니까 그걸 갖다가 실제 원가보다 510억을 더 줘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갖다 더 주는데 별 한두 개가 했겠습니까? 뒤에 정치인이 없겠습니까? 권력이 없겠습니까?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검찰이 어떤 수사를 하는지 수사 결과를 한번 지켜보고 결과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주말 앞둔 금요일 저녁입니다. 이번 주말 가족들과 따뜻하고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